북한 외교관 출신인 서울 강남갑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과 함께 촘촘히 이 사건 관련된 얘기 차근차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저희 시청자분들께 한번 용하라고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영화. 네, 감사합니다. 용감한 라이브 하이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귀한 분 모셨으니까 계속해서 지금처럼 궁금한 점, 의견 계속 올려주세요. 청산별공님, 탈북, 어부, 강제 북송은 비인도적 만행입니다. 문 대통령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라는 의견도 주고 계십니다. 자, 일단 의원님, 저희가 본격적인 말씀 나누기 앞서서 일단 또 민주당 인사를 오늘 자리에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 측에서 오늘 아침에 여러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우상호 비상대책 위원장 그리고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었던 윤건영 의원 두 분이 주장을 먼저 듣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한번 하는 것으로 시작해 볼게요. 예. 두 분의 얘기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애초에 대한민국으로 귀순하려고 하지 않고 자강도나 딴 쪽으로 도망가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순수한 의미의 귀순으로 보기 좀 어려워서 범죄인 인도 차원에서 북송한 건데 이걸 자꾸 문제 삼고 있네요. 근데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좀 물어보고 싶어요. 이게 그렇게 반인도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면 그때 북송했을 때 왜 가만히 계셨어요? 왜 살인 용의자 2명의 인권만 보고요. 돌아가신 억울하게 죽은 16명의 인권은 보지 않는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그 살인 용의자 2명이 대한민국을 버젓이 활보하게 될 경우에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을 누가 보호할 건지, 흉악범의 인권만 왜 국민의힘은 그렇게 선택적으로 강조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16명을 죽인 것으로 지금 추정되는 엽기 살인마들을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과연 보호하는 게 맞냐? 라는 거에 대해서 집도 주고 대학도 보내고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답을 내려야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왜 그때는 가만히 있었느냐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살인 용의자 2명의 인권만 보느냐. 이 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그때 당시 우리 당에서 끊임없이 제기했고 네네. 제가 2020년 4월에 국회에 들어가서 이 사건을 제가 있던 외통위에서도 끊임없이 제기했습니다. 예. 가령 제가 그 사례를 들자면 그때 당시 국가안보실 실장이었던 정의용 실장이 외교 장관으로 지명돼 가지고 인사청문회 할 때도 어떤 절차 과정을 걸쳐서 강제 북송했느냐는 걸 질의를 우리가 그때 했고 청문회 보고서도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때문에. 그리고 그러면 왜 그때 가만히 있었냐. 우리 당 의원들은 그때 북송하면 안 된다고 강력히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송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해당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 의원실이 통일부, 국방부, 지역경찰청에 질의를 보내고 있는데 지금은 그에 대한 답변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장관들 자체가 청와대 또 국가안보실장 자체가 진정성이 의심돼서 보냈다. 또 통일부 장관 자체도 다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장관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밑에 공무원들이 우리의 그런 요구 질의에 응할 공무원이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때는 가만히 있고 왜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 이것은 저는 논리에 맞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이제 방금 이런 이야기도 또 나왔습니다. 살해당한 사람들의 인권은 뭐 중요하지 않느냐. 왜 흉악범의 인권만 인권이라고 하느냐. 2명의 인권 보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인류사회가 지금 쭉 발전하면서 우리가 얻은 인권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쉽게 이야기하면 그 어떤 사람도 죽어도 마땅한 사람은 없다. 이게 지금 현재 인류가 내린 결정입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법원에서 이 문제를 판단하고 가해자의 인권과 또 피해자의 인권을 어떻게 우리가 보호하면서 가장 합당하게 전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겠느냐.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법으로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사건의 지금 핵심 사항은 정권이 결국은 이러한 모든 헌법과 그 산하법들을 위반하고 이렇게 인권 유린을 한 것이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한쪽 인권만 보느냐라는 이러한 주장은 좀 저는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꼬지꼬지님 16명 죽인 증거 좀 보여달라고요. 문나이트님 16명 안 죽인 증거는 있습니까? 등등의 의견 주고 있습니다. 계속 의견, 이것도 이따가 저희가 뒤에 계속 얘기를 나눠볼 겁니다. 그럼 차근차근 또 들어가 볼게요. 2019년 11월 당시에 해당 어민들이 혹시 공식 귀순 의향서를 자필로 명확히 써서 우리 측에 제출을 한 겁니까? 통일부의 답변은
자필 의향서를 제출했다. 네. 이렇게 받았고 그때 당시 자필로 귀순 의향을 밝혔다는 것은 문재인 정권의 통일부도 밝혔습니다. 예, 그런데 예. 논란이 뭐냐면 자필로 귀순 의향을 밝혔지만 진정성이 의심된다. 진정성이 의심된다. 이렇게 됐거든요. 오락가락한다 그랬었죠. 아, 그렇죠. 네네네. 그러면 우리가 오락가락했다 뭐 이걸 판단 시점을 놓는 거냐? 저 같은 사람은 이 두 명이 우리 수중에 들어왔을 때 우리 해경이 해군이 가서 이 사람들을 납포해 가지고 공식 합동 신문 조사 절차가 시작됐을 때의 이들이 일관한 내용은 기순하겠다는 거였고 네. 지금 기순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수중에 들어오기 전에 북한 내부에서 그들이 나눈 대화에 뭐 죽더라도 어디까지 가자 뭐 이런 발언을 가지고 기순의 진정성 여부가 의심된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좀 이 사건에 좀 상식적으로 한번 좀 들어가 봅시다. 네. 지금까지 북한에서 우리 한국으로 내려온 탈북민들 중에서 진정성 여부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네. 자필로 지원한 남겠습니다라고 자필로 진정 기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성이 의심된 사례가 있었어요. 어떤 경우냐? 예. 위장 탈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얘기 있었죠. 간첩들이죠. 네네네. 예. 나는 한국에 남고 싶습니다. 한국에 와서 정말 잘 살려고 왔습니다라고 했는데 합동신문조사에서 가만 보니까 이거는 의심이 진짜 돼요. 이거는 간첩이 분명하다. 예. 이럴 경우에는 이것을 사법 절차를 걸쳐서 법원의 판단에서 형을 산 사람들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예. 이건 결국은 뭐냐? 이건 위장 탈북이죠. 그런데 이번에 이 두 명은 북한에서 범죄를 저질러서 도피해 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 한국에 남다는 건데 결국은 처벌이 두려워서 도피성으로 여기에 와서 남겠다고 한 사람은 오히려 진정성이 의심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남겠다는 오히려 진정성이 더 확증된 것이라고 보고 우리가 사진에서도 이번에 공개됐지만은 네. 마지막으로 북한에 넘어가는 그 순간에 그들은 넘어가지 않겠다고 몸부림칩니다. 네네네. 몸부림치는 거를 우리 경찰 특공대가 공권력을 써서 강제로 보냈는데 네. 이걸 보고도 그때 당시 통일부 장관이 지금 사진은 그때는 저희들은 못 보고 이번에 봤습니다. 통일부 장관이 어떻게 진정성이 의심됐다고 말할 수 있었는지 저는 지금 대단히 참담합니다. 그렇게 장관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혹시 이 있었다는 것이. 부분도 그런 게 있을 수 있네. 뭐냐면 그 당시 정부가 어민들이 명확한 귀순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던 그 근거 중에 하나로 이게 사람을 죽이고 덜컥 납포된 거지 이게 무슨 대한민국 땅에서 살고 싶어서 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성이 없는 거 아니야? 라는 근거로 그 당시 정부가 해석할 여지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근거는 합동신문조사와 결국은 자필 기순 의향서입니다. 네네. 손으로 쓰라고 해요. 이건 절차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 여러 가지 동기가 있었겠죠. 그러나 마지막 단계에서 그들이 자기 자필로 남겼을 때는 대한민국에 남겠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그들의 그 자필 기순 신청 의향서를 존중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상상을 동원해서 그들이 사람들을 죽이고 결국은 도피로 내려왔다가 결국 우리한테 체포된 거지 우리한테 순순히 뭐 기순한 건 아니지 않느냐. 예. 이거는 상상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실제 입으로써 남겠다고 밝혔느냐 안 밝혔느냐. 그들이 우사 존중 원칙이 여기에 적용됐느냐 안 됐느냐가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한번 들어볼게요. 당시 2019년 당시에 통일부 장관이었던 김현철 장관도 국회에서 유사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납포 당시부터 귀순을 원한다라고는 했는데 그런데 라는 전제를 달았었어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이들은 우리 해군에 의해 제압된 직후에 기순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지만은 그것이 일관성이 없고 또 동기나 그동안의 행적 며칠간을 판단을 해봤을 때 그것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관성이 없다는 건 오락가락했다는 거예요? 귀순하기로 했다가 아닙니다. 가겠습니다. 다시 북으로 했다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이랬다는 건가요? 지금 통일부 장관의 지금 저 답변은 우리 수중에 들어왔을 때도 그렇게 오락가락했는지 아니면 그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SI 첩보를 통해서 예. 오락가락했다는 거지 지금 그 시점을 명백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통일부 장관이 지금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 해군에서 제압했을 당시에는 기순하겠다 네, 이렇게 직후에. 이야기했고 네. 그다음에 지금 이게 중앙일보 이게 지금 보도 자료입니다. 그때 현장 작전에 직접 투입해서 제일 먼저 북한 어민들을 만났던 그때 당시 작전에 투입했던
사람들이 인사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때 올라가서 입금하는 과정에서 그들한테 물어보니 구두로 분명하게 기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넘겨줬는데 후에 보도를 자기네가 보도를 두던 뒤에 하면 아니 기순 의사가 오락가락했다. 이걸 그때 당시 납부작전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말을 들으면 이걸 들으면서 저들도 대단히 이제 혼란스러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건을 전면을 이제 다 진상을 파악해 본다면 정말 저는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진정성의 기술의 진정성 여부와 관련한 더 어마어마한 사실 자료들이 저는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당시에 또 김현철 당시 통일부 장관이 북한 어부들이 죽더라도 돌아가겠다는 진술을 분명히 했다고도 얘기했는데 그럼 이 발언은 뭔가요? 그 발언에 대해서도 우리가 따져라 봐야 합니다. 그 발언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SI 첩보인지 아니면 우리 합동조사 신문 과정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은 가겠다고 했고 한 번은 북한에 돌아가겠어요. 이렇게 진술이 번복됐는지 이 과정에 대해서는 장관 자체도 지금 명백히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한 시점이 어디냐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 아까 잠깐 언급하신 그제 공개된 그 사진 다시 한번 볼게요. 그 당시에 판문점 쪽으로 통해서 북송될 때의 모습. 뭐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뒤로 이렇게 의지하고 있는 자체가 가기 싫다. 그리고 벽에 머리를 뭐 찢는 뭐 이런 행위들, 그다음에 포승줄에 묶여서 안간힘 쓰는 그런 모습들. 대통령실은 이걸 보고 반인륜적 범죄 행위다라고 말했는데 의원님은 이 사진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저는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지금 이 사진도 지금 저게 지금 나오거든요. 저건 지금 완전 저 사람이 뭐 지금 벽에 머리를 찢는 사진인지 저거는 지금 잘 모르겠고 우리가 동영상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들이 흉악범이었다라고 가정한다면 뭐 사실은 알 수 없지만 그럴 경우라도 이들은 북한에 돌아가서 어떤 처벌이 기다리고 있는지 저들은 잘 알아요. 알기 때문에 안 가겠다고 저렇게 몸부림쳤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진이 지금 공개된 지 지금 3일밖에 안 됐어요.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유엔을 비롯한 국제 사회가 이 사건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저는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중요하냐? 우리는 유엔 성원국이고 유엔 인권 협약들에 가입한 그런 가입국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동아시아에서 특히 아시아에서 상권 분립, 민주주의가 아주 잘 돼 있는 나라다라는 게 통상 국제사회에서 지금 알려지고 있는 사실인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유엔이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 민주적인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내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라고 유엔이 결론 내렸고 두 번째 결론은 뭐냐. 강제 송환을 하면 안 된다는 강제 송환 원칙을 대한민국 정부가 위반했다. 그다음에 고문 방지 협약과 같은 대한민국이 가입한 인권 협약도 위반했다. 이와 관련한 사실을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 앞에 밝혀라라고 유엔이 끊임없이 요구했는데 우리 정부가 협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을 우리가 다 뒤돌아보면 명백백백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향후 우리가 국제 무대에서 정말 지금까지 삼권 분립과 법치 민주주의가 잘 돼 있는 나라로 알려졌던 대한민국이 지금 와서 보니까 이렇게 정권이 정말 공권력을 이 정도로까지 남용할 수가 있느냐. 저는 앞으로 이거 대단히 큰 무리를 빚어낼 이런 사건이다. 그래서 이 사건을 자꾸 뭐 여야의 정쟁으로 보지 말고 법치, 민주주의, 또 국제 무대, 유엔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좀 폭넓게 우리가 들여다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순한 우리 국내 문제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어떤 기준이나 규범, 스탠다드에도 걸맞지 않은 당시 행동이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우드해브님. 범죄자니까 북한으로 돌아가면 처벌받게 되니까 당연히 가기 싫어하겠지 하시는데 안 그래도 이걸 좀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만약에 저렇게 아까 저 말씀 중에 어떤 처벌을 받을지 저 사람들 잘 알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북으로 돌아갔을 때 해당 어민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 일단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흉악범이라는 사실이 이 자료가 사실이라고 가정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북한의 형법에 의해서 살인죄를 저질렀겠죠. 그런데 북한은 세습 독재 국가입니다. 저런 살인죄보다 더 높은 것이 결국은 반체제 그런 법인데 여기서 체제를 반대하는 활동을 했거나 아니면 북한을 이제 이탈해서 대한민국으로 넘어왔거나 이거는 반역죄, 배반죄 권리거든요. 그러면 저런 경우에는 살인 범죄 플러스 알파로서
결국은 정치 범죄가 되는 겁니다. 예, 예. 이 두 명이 이걸 너무 백백하게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가할 수 있는 최상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저 두 명이 저렇게 북송 직전까지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애초에 귀순을 원했다라고 우리 정부 당국에서 당시에도 공식을 밝혔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일단 반역 그렇죠. 체제를 위반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정치범이자 맞다면 살인범까지 합해서 최고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라는 예상이시고 그다음에 하나가 이게 사건이 꽤 컸는데 네. 조사 기간이 굉장히 짧았던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어요. 아까 당시에 그 개요도 한 번만 다시 또 띄워주실래요? 강제 북송 사건 개요도 이 같은 사건 같은 경우는 3, 4일 만에 조사가 지금 마무리가 됐고 북측이 알린 뒤에 곧바로 북송 조치까지 이루어졌어요. 통상 탈북민 합동 조사가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면 요 정도 짧은 기간에 처리할 만한 거였는지 궁금합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큰 이제 연쇄 살인과 같은 범죄 사건들을 한번 지적해 봅시다. 예, 예. 우리가 현장에서 연쇄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걸 다 목격했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이 금방 투입돼 가지고 현장에서 체포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법치 국가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범죄자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피의자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법원의 판단을 걸치죠. 그래서 법원에서 이 재판하는 과정에는 피고인이라고 하고 법원이 마지막에 땡땡땡땡 이거는 살인범, 흉악범 형을 내립니다. 예. 그때부터 수용인 혹은 범죄자로 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사람을 죽이는 걸 명명백백하게 목격한 이런 연쇄 살인범이라고 하더라도 네네. 우리는 정상적인 사법 절차와 재판 과정을 걸쳐서 마지막에 규정하기 때문에 상당한 오래 시일이 걸립니다. 왜 이러는 거냐? 이것은 피해자의 인권도 있지만은 네. 가해자 인권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네. 오랜 절차를 걸치는데 저 이틀 동안 결국은 합동 신문 조사라는 건 이건 행정 절차입니다. 행정 합동 신문 조사. 그럼 합동 신문 조사에서 이들이 북한에서 16명을 죽인 흉악범이다라는 건 이거 지금 그 의혹이잖아요. 네. 그러면 인당 이건 어디로 넘겨갈까요? 우리의 사법 절차에 의해서 당연히 이거는 공식 수사기관에 넘어가고 수사기관에서 이건 또 재판에 걸쳐야 됩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흉악범이라고 단정했을 경우에도 탈북민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런 조사 과정이 행정신문 조사 과정이 2주, 2주 내지 3주가 있고 네네. 범죄를 범했다. 그래서 공식적인 사법 절차 과정에 들어갔다 해서 법원 판단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왜 그러냐? 우리는 알겠지만 우리는 민주국가이고 삼심제도 국가입니다. 그렇게 해서 충분히 이의 신청할 수 있는 이 모든 공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네. 바로 11월 2일 날 납포해가지고 결국은 5일 날에 북한에 이제 흉악범이라고 했다는 거는 3일이라는 이 짧은 동안에 완전히 날치기로 이걸 했다는 걸 지금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근데 거죠. 또 튜브민님께서는 북한의 증거가 있는데 어떻게 진실을 밝히느냐라는 의문도 주시네요. 이렇게 됐어요. 이 합동신문조사 예, 예. 과정을 걸쳐서 일정한 범죄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예, 공식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리 모든 것이 북한에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의 이전 정권들은 어떻게 했냐. 정상적인 사법 절차를 걸쳤어요. 걸쳐서 지금까지 보면 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법 절차를 걸쳐서 밝혀진 범죄자들이 어떻게 됐냐. 국제 형사 범죄자 아. 13명을 찾아내서 네네네. 법원의 판단을 받아서 형을 살게 했습니다. 살인 이번과 같은 살인과 같은 중범죄자가 몇 명이었느냐? 10명이었습니다. 아, 예. 이게 다 사법적인 절차를 걸쳐서 감옥 생활 다 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 통일부에서 공식 발표하신 예민한 사안인데 발표하지 않았지만 난파 간첩도 있습니다. 네네. 난파 간첩은 이런 사법 절차 갈등을 통해서 결국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기순의 진정성이 의심돼서 조사를 해서 난파 간첩이라 추방 안 하죠. 난파 간첩이지만 우리 국가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난파 간첩도 국민인 겁니다. 아 관리를 하나 보네요. 두고. 아니죠. 감옥에 넣죠. 감옥에 놓고 그 관리를 형을 다 살게 하고 내놓습니다. 네네네.
예. 보내진 않는다는 거. 보내지는 왜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 영내에 들어와서 체포된 건 난파가 처음 이때까지 우리가 네. 많이 체포했지만은 우리가 북한으로 강제 추방한 건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왜 헌법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구금해놓고 관리를 하는 상태. 그리고 하나가 더요. 당시 그 의원님실에서 이제 얘기가 확인이 된 건데 당시 그 호송 주체는 군도 아니었고 대한석십사도 아니었고 경찰 특공대가 맡았었다라고 해요. 근데 경찰 측에서는 인물을 모른 채 갔고 현장에 이런 절차와 과정은 정상적인 겁니까? 보안을 위해서? 아주 핵심 사항을 짚어주셨습니다. 네. 모든 것이 법대로 네. 절차대로 한다면 이런 무리수가 없었을 것이죠. 그런데 원래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했던 것은 절차를 다 뛰어넘고 직권남용, 불법을 하자니까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법에도 절차에도 없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네. 제일 먼저 군대에다 요구했습니다. 예. JS 관리하는. 근데 군에서는 잠깐만요, 우리가 토해볼게요라고 하고 누구하고 토했느냐? 유엔사하고 토했습니다. 예. 왜? 판문점은 유엔사가 유엔사 관할 관할이니까요. 근데 유엔사가 no, 이건 맞지 않는다. 뭐 그래서 민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민간인이고 또 유엔사의 내부에서도 뭐 논의가 있었겠죠. 그래서 유엔사와 우리 군은 못하겠습니다라고 국가안보실에 통보했어요. 그러니까 네. 국가안보실이 경찰 특공대에다가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또 지금 애매한 문제가 또 터졌어요. 이번에 알아보니까 네. 뭔가면 저희 원실에서 그러면 이 사안과 관련해서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협의가 있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 경찰 특공대에서 아니요, 이런 이 사안과 관련해서 협의한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전달받은 것은 호송 차량 2대에 사복 차림을 한 특공대 8명만 어대로 보내주세요. 이것만 알지 네. 저들은 일체 이번 봉원 사안과 관련해서 협의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업무 자체도 몰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경찰 특공대가 이제 거기에 갔죠.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아까 그 전에도 사전에 있었지만은 포박 네네. 했고 네. 안대를 가렸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상적인 우리가 사법 절차를 밟으면 개인의 신체 자유권을 침해할 때는 영장이 있어야 됩니다. 예. 우리가 버니스탄 사건도 그렇고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조도순 그런 사건도 보면 본인을 이제 포승줄로 묶을 때는 왜 묶느냐라는 거 우리 미란다 원칙에서 고지를 다 하고 고지를 하고 체포영장이 발부된 거를 고지를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묶는데 그러면 이런 사법 절차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제가 경찰 특공대에 따지니까 네. 저희들은 모릅니다. 이럽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공권력이 예. 이런 영장도 없이 정상적인 법적 절차 없이 어느 한 개인을 예. 포승줄로 포박하고 안대로 가를 수 있느냐? 예. 이건 없습니다. 이거 정상. 대단히 심각한 사항이에요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우리가 파헤치는 것이 흉악범을 북한에 보냈느냐 안 보냈느냐가 아니라 국가라는 이 행정권이 네. 법을 어기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이렇게 침해한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떤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우리 나라에서는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확인해 보실 부분이 많으시겠네요. 자, 네. 그리고 당시 얘기를 잠깐 좀 해보면 당시에 사실 이 일련의 내용들이 네. 어떤 그 기자의 사진 촬영이 공개되면서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그 사진이 있죠. 요 누구 네. 중령입니다 해서 네. 이러이러이러 했습니다 해서 이게 지금 당시 청와대 안보실 1차장 김유군 차장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사진인데 요거 때문에 오히려 더 알려지게 됐는데 네. 당시 이렇게 철저하게 비공개로 해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바로 그 점입니다. 왜 청와대 안보실에서도 이 사건을 가지고 국정원 뭐 통일부 이런 데하고 네. 내 생각에는 1차적인 법리 심의를 했을 거예요. 네네네. 했는데 뭐 후에도 드러났지만은 이 부처들 사이에 의견 합의가 되지 않아서 교통 정리도 안 되고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시작부터 네. 이게 언론에 공개되면 큰 무리가 일어나겠구나 해서 네. 철저히 비밀주의, 비공개 원칙을 하달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이거 이 사건도 꼭 우리가 진상을 규명하려고 하는데 왜 정정당당했다면 이 사건을 이렇게 비공개 예. 원칙을 기관들에 하다라고 철저히 이 비밀을 엄수하도록 했느냐. 과연 이런 지시를 결정한 주체는 누굴까? 네네. 이런 것도 이제 다 진상이 규명돼야죠. 그리고 하나가 더요. 그 당시에 통일부에서는 해당 어민들이 귀순을 원치 않았던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는 정황들을 적은 보고서를 작성해서 국회에도 제출했었다고 들었는데 네.
그게 사실인지 그리고 그 내용이 뭐였는지 궁금합니다. 그때 당시는 2019년이어서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들을 제가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네. 그 이후에 제가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가장 핵심 사항이 통일부에서도 인정한 거는 뭐냐. 기순 의향을 자필로 작성했습니다. 네. 라는 건 확인했습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판단의 핵심인 기순의 진정성 여부는 저는 이미 이건 끝난 논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요, 이 부분도 참 궁금해들 하시고요.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탈북한 분들 중에서 예. 중범죄 이상을 저지른 탈북민이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예. 맞는지 하고요. 그렇다면 그분들에 대한 처우 그리고 관리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기서 하나만 더요. 그럼 만약에 북송된 이 어민들이 이런 관리 대상으로도 우리 안에서 충분히 어떻게 보면 케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당연히 법적 예, 근거가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어떤 법이 있는가 하면 네. 북한 이탈 주민 정착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네. 이 법률은 뭔가면 북에서 온 사람들에게 응당 그들이 여기서 정착을 잘할 수 있도록 네. 복지, 정착금과 같은 이런 그들을 정착을 도와줄 수 있는 복지 혜택이 주어져야 하나. 네, 뭐 정착 지원금부터 쭉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러나 그들이 만약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범죄를 북한에서 저지르고 네. 정말 대한민국에 도피할 목적으로 왔다라는 게 증명되면 비보호 대상자로 규정합니다. 아, 주질 지원이 않아요. 안 나가는군요. 지원이 안 나갑니다. 여기 이 나라에 있게는 해주지만 있게는 하지만 지원이 안 나가고 우리 사법적 절차를 거쳐서 감옥에 보내야 될 사람은 감옥에 보냅니다. 보내고,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북한에 지금서 온 사람이 3만 한 3천여 명 되는데 이렇게 북한에서 저지른 범죄 때문에 비보호 대상자로 규정된 사람이 오늘 현재 몇 명이냐? 323명이에요. 오, 꽤 있네요. 꽤 있죠. 예, 예. 그러면 324명 중에서 네. 국제 형사 범죄자 이건 뭐냐면 마약 뭐 북한에서 그런 걸 저지르고 북한에서 수배령이 떨어지니까 도망쳐서 내려온 사람이 이게 결국은 우리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13명입니다. 중범죄자들이 13명이나 그러니까 되네요. 국제 형사 범죄자.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런 흉악범과 같이 북한에서 사람을 죽이고 도피 목적으로 내려온 그런 살인 등 중범죄자가 10명입니다. 아, 13명은 국제사범 범죄자고 10명은 중범죄 이상이고. 예. 아, 별도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우리 조사 과정을 걸쳐서 법원에 재판까지 다 받고 네네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도합 23명. 세 번째는요. 이건 아직 공개되지 않은 숫자인데 네.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난파 간첩이 예. 북한에서 탈북민처럼 들어왔어요. 그러나 신문 조사 과정을 걸쳐서 분명 진정성이 의심된다. 그래서 이제 공식 수사기관이 그다음부터 넘겨줍니다. 합동조사신문센터에서 이거는 수사기관이 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북한에서 간첩 임무를 받고 왔다라는 게 증명됐어요. 그럼 간첩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분들도 당연했죠. 그래서 숫자가 혹시 근데 그 숫자는 통일부에서 주지 않아서 제가 밝히진 못하겠는데 예. 그런 사람들이 사회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 우리 체제의 위협이 되죠. 이적행위를 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법원에서 실형을 떨굽니다. 5년, 10년. 그러면 10년 동안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 생활을 하면서 예. 그때부터 이제 자수도 하고 이런 거 해서 법원에서 감옥에서 판단하고 이제는 내놔도 대한민국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 안전에 위해가 없겠다라고 네. 할 때 내놓으면 나와요. 나와서 우리에서 일반 자유인처럼 생활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0년을 감옥에서 살았지만은 예. 비보호 대상자를 규정하고 정착 지원을 안 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이 각이한 상황에 맞는 모든 법 조항들이 구체적으로 다 있습니다. 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용할 수 있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무시하고 결국은 문재인 정부가 이걸 강제로 북송했다는 건요. 이걸 합리화할 법 조항은 현재 국제법에도 없고 우리 국내법에도 한 조항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같은 데서는 예. 이걸 법리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자꾸 이러면서 국민의 감성과 같은 뭐 국민의 정서에 맞느냐, 뭐 그럼 흉악범이라고 해서 받아줘야 하냐 이렇게 지금 끌고 가는데 네네. 이렇게 국민의 정서에 맞게 이런 문제를 처리하지 말라고 법원이 있는 거고 공식 수사기관이 있는 거고 삼심제도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법의 판단, 사법 절차에 맡겨야 하는 겁니다. 네네. 이게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할 길입니다. 하여튼 우리나라 지금 땅에 남한에
320명이 넘는 비보호 대상자가 있는데 탈북한 사람 중에 그중에 국제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한 13명, 그다음에 중범죄 이상이 10명, 네. 그리고 숫자를 알 수는 없지만 위장 탈북, 곧 난파 간첩도 현재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게 지금까지 역대 예. 모든 정부의 그 관행이었고 네. 법대로 사법 절차에 따라서 법대로 취급한 네. 이런 이제 탈북민 현황입니다. 짧게 북한 매체 반응 잠깐 좀 언급 좀 해볼게요. 지금 네. 메아리 혹은 뭐 우리 민족끼리라는 우민끼로 줄임말도 하는데 그 북한 선전 매체에서 이렇게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신북풍몰이를 하고 있다라고 뭐 메아리도 그렇고 우리 민족끼리도 그렇고 뭐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에는 아직까지 공식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북한이 특히 우리 정부 입장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보수 정권 때는 이런 식으로 더 적극적으로 비난하긴 하잖아요. 네. 지금도 뭐 비슷한 양상인 건가요? 아니면 좀 특이할 만한 점이 좀 있나요? 그 최근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지난 그 역대 정부들하고 다른 것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킨 네. 이런 그 유족들에 대해서 대단히 이제 잘 대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상당수가 북한에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것처럼 네. 뭐 국군 이제 뭐 포로라든가 전후에 그 피랍된 사람들 이런 대한 그거거든요. 네. 결국 국가로서 책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가지고 뭐 북한에서 지금 뭐 북풍 뭐 이런 머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이것은 정말 북한이 네. 최대의 인권 유린 그런 국가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문제가 부담스럽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요, 의원님께서 그 앞으로 향후 그 뭐 계획을 다 밝히실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이번 문제를 어떻게 좀 바라보고 또 앞으로 좀 대처를 해 나가실지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 앞으로 대한민국이 더 발전하고 민주화된 사회로 가야 한다면 국민의 생명 안전권이 저는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사건의 진상이 철저히 저는 가려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향후 이 자료가 나온 데 따라서 저는 특검 여부도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잘못된 점을 우리가 덮고 나간다면 법치가 파괴될 것이고 네. 법치가 파괴되면 그 모든 피해는 우리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우리가 사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제일 두려운 것은 이 살인자나 또 뭐 이런 범죄자나 같은 그런 흉악범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일 두려운 것은 국가 권력입니다. 이 국가 권력이 통제받고 제한받고 또 삼권 분립에 의해서 견제를 받지 않는다면 이 국가 권력은 국민의 그런 생명과 안전을 피해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 인류 역사를 통해서 증명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번 사건을 계기해서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향후 들어설 대한민국 정부가 다시는 이런 인권 유린 현상이 없도록 이번에 반면의 교과서와 같은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2019년에 있었던 강제 북송 사건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태영호 의원님과 말씀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금년간에 지난번에 그 서해 피격 사건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의 신원식 의원 그리고 민주당의 황희 의원과 말씀 나눠본 것처럼 금년간에 가능하면 민주당 의원님들의 말씀도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또 중간중간 한번 또 요청을 또 드리겠습니다. 예, 용감한 감사합니다. 라이브, 용감한 인터뷰 태영호 의원과 함께했고요. 잠시 후에 뉴셔링 가이드 계속 이어집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